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인물들의 속내와 미래를 파헤치는 인물비상구 61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든든한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연 선임 기자, 고영론 소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 처음에 여기 사회 보면서 처음에 두 분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한 턴이 돌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버벅임이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 길게 안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상황인데 최근 그 여권 내에서 특히 민주당 내에서 그 유 이재명, 뭐 ABC론, 문조 털레오 같은 그 신조어가 막 등장했는데 이 내부 갈등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뭐 구체적으로 취재된 내용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드러나는 양상은 뭐 심각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죠. 반기, 마이웨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멸칭들이 양쪽에서 등장하고 심지어 친이 친박보다 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드러나는 양상을 심각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심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은 전체 한 뭐 의원들도 그렇고 70-80%가 이른바 친명계라고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전 김한길, 안철수 대표 체제의 민주당 그때 상당히 위기였는데 탈당도 있었고 그때처럼 계파적인 어떤 충돌이나 또 계파의 수장들이 직접 움직여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 내용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좀 그렇게 단정 짓기만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정도의 권력 투쟁은 늘 있어 왔다라는 게 의원들의 일단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 중에서도 이 전당대회 경쟁 구도에 참전하고 있는 의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관망파들이 이제 많은 건데 일단 그거는 이제 의원들의 지형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뭐 저는 민주당을 좀 요새 뭐 뉴스로만 지켜보고 있지만 이게 뭐 사실 구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당내에서 사실 친명이 아닌 의원들이 없다 거의 아닌 의원을 세울 수준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좀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아마 그 당 밖에 뭐 뉴스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친문 세력이라고 이른바 말하는 아까 언급했던 요즘은 이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문조 털레유라고 이게 좀 처음에는 이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곳곳에서 이런 말을 쓰고 있으니까 일단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저 박지원 기자께서도 말씀해 주실 게 문조 있으신가요? 털레유 얘기하시니까 예. 그럼 그 반대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예. 아까 멸칭이 양쪽에서 있다고 그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그래서 무슨 멸칭이 있나 했더니 한강 새똥 돼지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이고, 네. 이것도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친명 그룹을 이제 네. 지칭해서 반대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친명 그룹의 이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준호, 강득구, 김민석, 그다음에 유튜버인 이동영, 김용민 씨, 이현주 의원, 송영길 의원을 묶어서 한강 새똥 돼지길인데 뭐 다른 뭐 사실 문조 털레유에서 털도 뭐 털보 뭐 저기 김어준 해가지고 털이라는 걸 쓰는 건데 저는 여기서 처음에는 똥대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아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이제 되는 그냥 예, 즉각적으로 예. 왔어요. 뭐 그 김용민 씨를 지칭하는 뭐 귀엽게 지칭한다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겠지만 뭐 이동영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문재인 파리를 하는 사람들을 뭐 똥파리라고 불렀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똥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썼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그 양쪽에서 이걸 계파 싸움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친명, 친청 갈등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뭐 초등학생들 싸우는 것 같이 너무 어지럽고 유치하고 좀 이렇다는 생각도 듭니다. 싸움의 갈등의 여파 때문인지 최근에 그 뭐 리얼미터 조사나 뭐 일부 조사긴 하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적게 나온 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 현재의 민심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이른 데는 누구 책임이 크다고 보세요? 글쎄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공통적으로 이게 이제 그 분열이 돼 있을 때 적극 응답층이 대답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좌우하고 있다 현재. 그래서 이 비근한 예로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국민의힘 그 추경호 후보가
정해지기 전에 이진숙, 주호영 후보가 붙었을 때처럼 여론조사에서는 적극 지지층의 응답하는 그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이런 분열 상황으로 비춰지는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응답할 이유를 못 느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양측으로 갈라져 있는데 누구를 지지할까를 선뜻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지선 이후에 보수의 어떤 한동훈 의원이라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좀 개혁적 보수 지지층들이 응답해야 될 그런 환경이 갖춰졌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다른 지지층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활동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활동 공간이 넓어지면서 응답하는 또 이 지지층들,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이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의 상승 추세에 비해서 이 민주당이 다소 위축돼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는 거죠. 지금 당 상황을 보면 뭐 총선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그 국민의힘 상승세 특히 뭐 한동훈이나 소위 말하는 그 뭐 중도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쪽 지지층의 어떤 답변 의사 같은 건 좀 적극적인데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싸우니까 아무래도 저기 그 민주당 쪽 지지층들이 약간의 염증을 느껴서 답변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 전문가들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그 제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사실 그 저도 좀 지방선거 의아했어요. 예. 지방선거 전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라져야 될 당 아니냐, 사라질 것이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사실 지방선거 결과만 봐도 예측보다 훨씬 국민의힘이 뭐 많은 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게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 여론조사에서 대답을 안 한 거지만 실제 가서는 표를 찍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중도인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지금 뭐 투표용지 부족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다시 이제 민주당 쪽으로 약간 쏠렸던 것들도 다시 이제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도 있고 한동훈 뭐 의원 당선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마음을 좀 많이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 사실 민주당은 별로 이렇게 대응을 발빠르게 하지 못했어요. 약간 뒷짐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내부 권력 싸움만 하고 있고 그게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었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자기네들끼리 계속 지금 쌈박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뭐 국정조사하자 특검법 발의하자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나서서 하면서 선관위 때리기를 주도하면서 뭐 중도층 심지어 진보층 그리고 특히 젊은 20대 청년층 이 지지를 좀 흡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신데요. 박선임 기자께서 말씀하신 게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자기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걸 좀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인물비상구에서는 이 여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죠.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다시 갖겠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정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정 대표 인물이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짧게 다루고 정 대표를 둘러싼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해 뒷배로 말하는 김어준 씨 얘기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뭐 찬찬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정 대표하고 개인적 인연이나 친분이 좀 있으십니까? 구 의원께서 아무래도 민주당 출입을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그 2004년 17대 국회 전후로부터 알게는 됐는데 워낙에 샤이해요, 이분이. 샤이하고 또 의원들하고 친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기자들하고 접촉면은 많이 없는데 그 원래 이제 학원 운영하다가 386 정치인들 이제 후원하고 이러면서 정계 입성을 했는데 이제 결핍이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요. 본인이 총학생 회장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386 주류 기득권 총학생 회장 출신들 그룹에 이제 주류로 끼지 못하는 그런 데서 오는 한계도 좀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뭔가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굉장히 순발력 있고 이런 게 뭐냐면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에 그때 아마 당사가 국민일보 여의도 그 사옥에 있었는데 그때 당사에 불법 정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을 때 촛불 집회를 했었어요. 그 당사 네. 앞에서. 근데 아마 그때 이제 개혁당 출신 노사모 회원들이 많이 주도를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당시 그때 그냥 당원이었던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주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앞장선다던가 굉장히 그 흐름을 잘 포착하는 순발력 이런 게 있고 본인이 또 카피라이터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언어를 이렇게 만들고 죽은 언어를 살려내는 이런 것에 대한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최고위원 할 때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얘기했던 공갈 발언인 거죠. 그때 공천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라라고 한 걸 공짜를 살려가지고 그렇게 공갈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암기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데 가장 이 대표적인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특징은 이게 자기보다 센 사람과 승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대통령하고 타당 의원들이 의원 시절에도 그랬어요. 타당의 다른 당 의원들이 초재선 의원들이 뭐 자기를 비판한다거나 그런 거는 일절 대응을 안 해요. 새로운 포인트인 것 네, 같습니다. 일절 대응 안 하고 홍준표 의원이 그 당대표 시절에도 그 당 의원들이 워낙에 이제 이 튀니까 정청래 의원이 많이 비판을 하면 일절 대응 안 하다가 홍준표 대표만 계속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굉장히 이 독특한 보기 드문 이 당에서 보기 드문 유형이다라고 이제 좀 생각은 많이 했었었죠. 뭐 저는 정청래 대표를 열린우리당 시절에 딱 한 번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열린우리당 해체되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서 한번 그분이 딱 원외가 됐을 때 전직 원외의원하고 같이 봤었는데요. 저도 그때 느낀 거는 이분이 좀 그 의원들하고 친하지 않고 이 정치를 아와 피와를 가려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 내 편 이게 좀 분명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지금도 그렇게 좀 하시는 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자도 좀 친한 기자하고 좀 거리가 있는 기자가 좀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동권 주류 이거하고 좀 멀다고 저도 들은 에피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아는 되게 친한 지인이 정청래 대표하고 뭐 그렇게 가깝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말이 정 대표가 소위 말해서 운동권 주류들하고 친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행사에서 자기가 정 대표를 불렀는데 정 대표가 올까 말까 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나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약간 좀 거리를 두는 그리고 이제 총학시장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운동권 엘리트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이제 그 정통 언론에 이제 유튜브 말고 이제 김어준 경공에는 여러 번 나갔잖아요. 정통 언론과 정식으로 인터뷰한 적이 있던가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예. 관련 업무를 다룬 것은 아닌데 성향상 봐서 아마 하더라도 가장 당 대표 나왔을 때는 좀 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네요. 후보 시절에는 했는데.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때는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대표가 된 후에는 뭐 대꾸도 안 하고 뭐 거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주로 이제 뉴스공장에 많이 나가고 매불쇼에 가끔 나가고 뭐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그 정치 스타일이 좀 그런데 그 의외로 또 좀 다른 게 그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저도 들었는데 이게 마포 자기 지역구에서는 거의 뭐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그 정 대표를 싫어하는 일반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항상 지역구 관리는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위에서 잘라서 내리지 않는 한은 경선에서 질 일은 별로 없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뭐 SNS를 봐도 이제 뭐 과거 학원 운영하던 시절 제자가 결혼할 때 뭐 줄에 서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고요. 뭐 자기가 필요하면 지방까지 내려가서 상가도 가고 뭐 이랬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그런 것들 좀 에피소드 들으신 거 있으면 말씀 좀 나눠주시죠. 아니 또 이 지금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지향하는 정치를 좀 이렇게 이해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보면 정통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노사모 뿌리에서 나와도 유시민 개혁당 시민광장으로 이어지는 열린우리당 내 참정형 그룹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정통 멤버들로 알려졌던 현재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이
이 정청래 대표 이 부류는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이질적이죠. 이질적이죠. 이 정통으로 불리는 세력들은 어떤 그 개파로서의 그런 것보다는 약간 이익 집단 느낌이었어요. 예.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멤버 각자의 어떤 독특한 성향들, 그러니까 멤버 중심의 맨파워들이 굉장히 셌던 사람들이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 개인기가 셌던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개인기가 세고 어떤 그 민주당 주류였던 민평연이라든가 다른 어떤 개파 중심의 그런 이 보스와 개파, 측근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맨파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돌파하고 살아나가고 좀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런 개성들이 굉장히 강해서 이게 어쩜 이 당원들을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당내 경선을 이기는 방식 2007년 대선 이후에 좀 당원들의 마음을 모아서 당내 경선을 이기는 어떤 새로운 승리 방정식을 낸 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인 1표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정치 성향, 정치 스타일이 크게 좌우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청래 대표의 성격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박 기자 저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1년 전에 2025년 7월 13일입니다. 그때 인물비상구에서 당시 전당대회 앞두고 정 대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상황하고 또 지금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장 두드러진 게 그때만 해도 정청래 대표도 자신을 친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뭐 기자들이나 의원들이 보기에 친명 후보는 박찬대 후보였지만 지금 인천시장 당선인이죠.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도 굳이 딱히 반명으로 구분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또 대통령에 가까운 발언들을 했고요. 그래서 친명 후보로 얘기를 했는데 불과 1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정청래 대표 앞에 그 비명 내지는 좀 심한 말로 반명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여권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지만 정청래 대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양력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세요. 1965년 충청남도 금산구의 아주 산골 오지마을에서 본인이 오지마을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호적상에는 5남매 중 막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첫째 형하고 둘째 형 사이에 5명이 홍역으로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정 대표의 와이프도 10남매 중 10번째 막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화전민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이제 초등학생일 때도 학교에 안 가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가서 밭을 읽어야 돼서 자기는 학교에 가서 있는 게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좀 흥미롭게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이분이 굉장히 뭐 말은 잘한다고 하고 뭐 글도 잘 쓴다고 아까 뭐 카피라이터 얘기도 하셨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막말의 대가잖아요. 뭐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 거칠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문예반이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계문학 전집을 다 이렇게 열심히 읽었고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대전으로 유학을 가서 보문고를 졸업하고 건국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했고 대학 때 이제 전대협 산하 건국대 조국통일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떠들썩했던 아주 유명했던 미 대사관 점거 시위를 주도를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년을 징역을 살고 나왔고 이때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뭐 오래지 않아서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991년에 이 사람이 이제 출소한 해에 그때부터 1997년까지 그 마포구 성산동에서 길잡이 학원, 입시 학원을 해서 굉장히 그게 잘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노사모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발을 들여놨고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17대 총선에서 당선돼서 마포을에서 당선돼서 여의도에 입성했고 2008년에는 한 차례 고배를 마셨고 2012년 다시 당선됐고 그다음에 2016년 그 총선 때는 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 그때 컷오프 됐지만 이것을 수용을 하고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21대 22대 내리 당선됐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지냈고 이재명 지도부에서 다시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친노 이야기도 듣고 그다음에 친문 이야기도 듣고 친이 이야기도 듣게 된 건데요.
원내에서 개혁 성향 정치인의 모습을 이제 꾸준히 보여줬고요.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이때 이 시절이 이분한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 됐는데요. 굉장히 그 최전방 공격수이자 수비수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 그 유튜브 쇼츠 보면 상당히 말씀 위트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상대방을 좀 약간 약도 올리시면서 정복도 찌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어서 2025년 8월 작년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을 이기고 정말 크게 이겼잖아요. 그것도 그 예상을 덮고 민주당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 저도 정청래 의원 초선 때 보고 나서 그때 느낀 건 이제 구혜영 의원 잘 알겠지만 우리 예전에 정봉주 의원이라고 있었고 그 강성 의원들이 좀 있었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정치를 오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선 의원에다 심지어 이제 거대 여당의 사령탑까지 됐으니까 어쨌든 본인의 장점, 나름의 특기가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외견상 굉장히 성공한 정치인도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두 분이 보시기에 그 정치인 정청래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업적, 뭐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1인 1표제 이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개파 정치와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반 당원들한테 당의 주권을 돌려준 과감한 인적 제도적 혁신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뭐 강성 팬덤의 목소리를 당 전체의 의사로 그 과대 대표하게 만들었다. 이런 혹평도 당 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려고 그런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뭐 영남이라든가 강원도 이런 데 같은 전략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당원 당규가 올해 초에 중앙위에서 통과됐고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준위에서 이 가중치를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종합특검법이라든가 사법검찰개혁법안 이런 것 같은 그 개혁 입법을 속도감이 있게 굉장히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추진력 있고 선명하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 역시 또 상대당을 무시하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워낙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당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일을 추진한다 이런 혹평이 공존합니다. 그 구부장께서는 뭐 따로 덧붙여줄 내용이 있으신가요? 워낙 굉장히 오래 뭐 보셨으니까. 현안 대응형 정치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라든가 검찰 개혁 당면한 과제에 집중하고 엮어내고 결속시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뭔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경제나 복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청래 입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뭐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졌다. 반면에 아까 이제 우리 박 선배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1인 1표제나 이 주어진 그 시기에 당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뭔가 이런 거는 굉장히 순발력 있게 대응을 잘해요. 현안 대응형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권 이후에 여당 대표로서 해야 할 중량감 있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은 결국은 자기 철학의 문제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왜 정치를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청래 대표뿐만의 문제가 아닌데 현재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해석투쟁에서 기인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권위 있게 이 상황을 정리해주고 해석해주는 어른들이 없고 그리고 중진들이라기보단 다선 의원들만 좀 질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정청래 대표도 자유롭지 않다. 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해석을 말씀하시니까 저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사실은 김인석 총리를 밀고 뭐 적정한 자리를 맡기겠다 뭐 이런 느낌 뉘앙스를 주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좀 직접적이고 좀 단호한 언사로 비판을 좀 하신 것으로 보여요. 뭐 따뜻한 마음 품고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무슨 말을 던지면 이번에는 직설적으로 했지만 그동안은 대통령이 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청와대 뜻이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자꾸 어떤 세력이나 어떤 분께서 좀 약간 오해하거나 누가 봐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좀 정돈이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정청래 대표도 좀 방관한 게 아닌가 굳이 비판을 한다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 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박 선임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청래 대표의 말 저는 이제 철학도 철학이지만 이 센 발언들이 좀 떠오르는데
본인이 예전에 당 대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신 건 좋은데 지금은 그 여당 대표 아닙니까? 집권 여당 대표인데 이런 강성 발언 같은 것들이 과연 국민에게 어떤 그 철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의 집권 여당 대표라면 이게 화합이랑 이런 것들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야당과의 그 대화 타협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정 대표가 약점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선거 때는 이제 중도층에게 좀 다가가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그래서 민주당을 진영 논리의 늪에 좀 약간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 중에 X에다가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는 뭐 해결책 없는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랬죠. 이게 정 대표가 가리키는 말 아닌가 이랬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좀 정 대표 발언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대표 발언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물론 이제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을 저지른 이후에 그 한 말 발언들이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때야 뭐 예. 이제 사이다 같고 나름 예. 좀 저도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아, 그때 그 그래요? 발언들을 들으면서. 뭐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과 웃으면서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고 그다음에 지난해 9월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에 그 야유를 송원석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웅얼웅얼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라. 제발 사람답게 살자. 이렇게 응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야유를 보내는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의 모습도 좋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이렇게 응수한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응수하는 모습도 그냥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유치하고 좀 약간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약간 초선 의원 약간 개혁파 초선 의원 같은 약간 언행 예전에 초선 의원 때 봤던 그런 모습들을 아직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실제로 성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뭐 인상적 행보나 기억에 남는 언행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인상적인 언행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보셨어요? SNS에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 짬뽕을 먹으면서 이 짬뽕을 안 끊어 이제 그때 다른 당직자들 그 당 지도부였나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저 중국집에 갔는데 이 cam뽕을 안 끊어 먹으려고 머리 위까지 계속 치켜들으니까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그 눈치를 보느라고 뭘 칠까봐. 아니죠. 자기 그 사람이 당 대표가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건 아첨을 하는 완전히 봉숭아학당의 모습을 보여준 건데 심지어 그러면서 그 다른 사진들도 나왔어요. 이제 짜장면을 먹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콩나물국밥을 먹으면서 콩나물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 모습을 젓가락으로 들어올리니까 다른 의원들이 또 따라서 그거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면을 길게 끊지 않고 먹는 것이 이게 무병장수를 상징하고 굉장히 그 운세나 하는 사업이 하늘 높이 솟구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인은 해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세레모니를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좀 당대표가 하니까 따라했다. 보면 그렇죠. 아첨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그 정청래 대표한테 SNS나 뭐 이런 걸 문자나 이런 걸로 제발 선거 앞두고 표 깎아 먹는 짓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글쎄 그 본인의 정치 스타일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 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고집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 정치에 대한 어떤 비판 맞지 않아도 될 비판까지 좀 많이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지선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선거에 대한 평가가. 권력 획득을 위한 게 정당인데. 근데 이제 이 선거를 하다 보면 그 대응 기간마다의 모멘텀이 있잖아요. 시기별 전략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지휘 체계가 전혀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에만 굉장히 그 집중하고 뭐 이런 부분들. 선거 지휘를 잘 못했다는 그
의견이 다수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대형 모멘텀을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 선거 때 당대표로서 뭘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정 대표 들어요. 스스로 그거는 좀 본인이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 이걸 비판을 네. 위한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금 그 뭐 선거는 어쨌든 성공한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냉정한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제 충분한 토론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 대표가 저기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를 별로 도와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도와주지 않았다기보다 이 정 대표가 지금 물려 있는 선거가 이제 전북이 있었는데 일단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질 거라고 생각을 아마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저도 못했었고 그 전날까지 그래서 약간 내려다보는 느낌도 있었고 정 대표가 그 전북에 자기 가까운 그 당선인을 이원택 당선인을 그때는 이제 후보였죠 했는데 좀 선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선거에 좀 약간 모든 걸 당력을 집중한다 이런 좀 당내 비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전북을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약간 넘어간 발언이 같은데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모두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모두가 넉넉고 있었고 후보는 후보대로 좀 이렇게 좀 자기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자 몸조심하듯이 자기가 후보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피해가면서 벌어진 일이었고 정 대표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하고 좀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게 좀 제 생각인데 말로는 여기도 서울도 만만치 않다 했지만 속으로는 안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은 저는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처음에 크게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좀 뒤집어지네 마네 이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전날인가 무슨 좀 당에서 제가 아는 분들이 보내주신 글들을 보니까 오세훈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갔다가 살짝 꺾였고 그래도 뭐 많이 붙긴 했지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길 것이다. 내지는 이제 이건 질 거라고 의심들을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정 대표도 좀 이거는 약간 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마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얻어맞은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이 독특하게 본 게 1인 1표제 같은 경우에 대의원제를 보완을 해야 당대표가 잘못하고 그럴 때 필터링 장치가 되잖아요. 대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역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현안 대응형 그다음에 당원들의 흐름에 천착하다 보니까 이런 보완 장치에 대한 고민, 여당으로서 좀 안정감을 줘야 되는 그런 장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신기하게 본 게 의총을 다 공개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자기에 대한 비판 발언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 부분도 전통도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뭐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꿈을 꾸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굳이 사지 않아도 될 오해, 비판 이런 거에 직면하게 된 좀 그런 일련이 아니었나. 1인 1표제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하나 생각난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정당이 당원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원들이 주인인 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온 국민을 대상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당에는 국가부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다. 그래서 정 대표가 사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권리당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1인 1표제를 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 대표 굳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 그 지난해 8월에 그 정 대표의 지금 권력 의지가 굉장히 좀 엿보이잖아요. 그래서 8월에 그 당대표 취임 직후에 에이펙 정상회담 가가지고 그때 경주에서 하는 거 뭐 근간을 쓴 듯한 해서 착시 사진을 SNS에 올려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권력욕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정 대표가 좀 어쨌든 그 자리를 이렇게 당 대표에 대한 어떤 욕망, 권력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민주당 그 분위기는 구 의원이 잘 좀 아시니까. 대통령이 뭐 대통령하고 정 대표하고의 그 엇박자가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뭐 순방만 가면 민주당의 뉴스를 덮는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5천 됐을 주가지수 5천 돌파했을 때는 뭐 조국 혁신당과 느닷없는 합당을 제안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 정정래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썩 긍정적이진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정치를 오래 했던 측근들이나 보좌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이런 조언을 많이 한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의원들은 뭐 의원들끼리는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다. 공천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잘하지만 의원관이 좀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샤이한 성격과 함께.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이제 친밀도도 높지 않고 그다음에 의원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총 막 생중계하자 막 그런 얘기를 그건 이제 한다거나 잘못하면 예, 의총 입틀막이 될 수 예.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1인 1표제를 가지고 전현희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보완을 하자라고 한 거를 링크를 걸지 예. 않았습니까? 이 두 의원이 지금 뭐 거의 밤마다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의원들이라는 게 대표 입장에 군대로 보면 연대장들인데 연대장들하고 좀 이렇게 상의해서 몰아주는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당원하고 바로 소통을 해버리니까 이 의원들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얘기들을 많이 해서 의원들의 평가만 보면 그렇게 좀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전제는 일단 여기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이 뭐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공천 받아가지고 뭐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다 친명이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평가가 썩 좋지는 않죠. 지금 뭐 대통령하고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그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제 이 1인 1표제 보완이 안 되고 있다. 아직도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고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제가 임미애 의원하고 좀 통화를 했더니 정청래 대표가 바로 연락을 해왔더라. 그래서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이거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라고 올렸다.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소통을 좀 하기는 아주 안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의원들하고 좀 그렇죠. 척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하나 생각나는 거는 4선까지 했으면 의원들은 보통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터리를 타요. 이게 이제 의원들이 꿈이고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더 큰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정청래 대표는 원내대표에 제가 알기로는 출마를 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인기 투표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인품이 좋고 뭐해도 의원들하고 1대1로 접촉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갈려요. 이거는 뭐 구부장도 구의원도 봐서 잘 아시겠지만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걸 한 번도 할 생각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당대표로 나가는 건 어차피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아마 의원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들하고 두루두루 친한 사이는 아니다. 이거 왜냐하면 원내대표를 한 번도 시도조차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의아한 일이긴 해요. 4선쯤 되고 당대표까지 하셨으면 그 중간중간 되든 안 되든 원내대표 도전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걸 봐서는 좀 아무래도 의원들하고 좀 서먹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제 그 권리당원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뭐 당대표 나올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의원들의 생각, 의심하고 그 당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선 그게 입증이 된 셈이죠. 권리당원 쳐다보고 열심히 그쪽만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했더니 당대표가 됐잖아요. 전략을 아주 이제 좀 굉장히 잘 짠 측면이 있죠. 이따 그건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출마를 했을 때는 친명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비명, 반명 이렇게 좀 이게 딱지가 좀 붙은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톤 원치 않던 그래서 지난 1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본격적으로 좀 내막을 짚어볼 텐데요. 일단 1년 전 전당대회를 한번 돌아볼게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박찬대 의원하고 지금은 이제 인천시장 당선되셨죠? 명신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첫 번째 집권 여당 대표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대통령을 업고 가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국정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안정을 위해서 집권 세력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업고 발언하는 거는 이제 맞는 거죠. 맞고 또 그렇게 전략을 짜고 가는 게 맞는데 그러나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쪽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김민석 총리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경론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면서 그때 당시 전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마음에는
그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당을 플랫폼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문은 친노, 그 다음에 친명은 친문과 친노가 땀과 뭐 이런 게 모아져서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베이스 캠프 플랫폼이 있는 거다라는 그 정체성의 연장, 역사성의 연장을 당의 개념으로 보고 그 정청래 대표한테는 그게 이제 개파의 또 다른 어떤 철학인 건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명심 경쟁을 박찬대 후보하고 벌였었던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에 뒀다라는 거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그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지원해가지고 뭐 대통령의 패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통적 지지층들이 그런 그 당의 전통과 역사성에 대한 지지를 누구한테 했느냐라는 걸로 승리의 요인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말을 안 하고 그냥 의원들은 이심전심으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못 헛다리를 짚었다. 하는 게 이제 그쪽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친명 행보를 해온 건 맞고 누가 봐도 그냥 둘 다 친명인데 대통령이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둘 다 차별점은 별로 이렇게 외견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압니다. 누가 진짜 대통령이 마음에 들고 있는지. 하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고 누가 더 좀 선명하게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정 대표 스타일이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원들 마음은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뭐 그동안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번 했지만 이번에 이 대통령이 워낙에 세게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 이제 내가 친명 후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본인은 말을 하더라도 당원들이 아마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두 분께 다소 직관적인 질문을 드려본다면은 정청래에게 이재명이란 이재명에게 정청래란 어떤 것인지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정청래에게 이재명이란 저는 그 이재명의 정치 복사기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가고 싶어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변방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세력도 당에 전혀 없었고 그럼에도 확고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 그것도 연임을 했고요.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랐잖아요. 정 대표도 이제 국회의원 중에 지금 자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전혀 없는데 강성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서 또 연임을 하고 또 대권 도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말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내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구의원께서는 좀 어떠세요? 저는 정청래에게 이재명이란 고속 방지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높지만 반드시 넘어야 되는 턱이고 그러나 이 턱을 넘고 나면 자기 속도는 줄여야 되고 이런 지금 딜레마 상황이 아닐까. 거꾸로 좀 말씀드리면 그럼 이재명에게 정청래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정청래 대표가 저하고는 이제 인터뷰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제가 그래서 생각한 말은 뭐냐면 게으르기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게으르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정 대표가 과거에는 그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 상대당의 공세를 맨 앞에서 온몸으로 막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패 역할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뭐 특유의 거친 설화라든가 그 독단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그 결정적인 전국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자기는 중도 보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도층을 끌어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중도 보수들이 좋아하는 정책들도 많이 내고 실제로 그렇게 뭐 많이 펴고 있는데 이 정 대표가 그거를 중간에서 자꾸 커트를 시키니까 이 중도 확장성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구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저도 계륵이라고 생각을 했죠. 버리지도 못하고 취하기에는 지금 너무 비중이 커져버렸고. 예.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시선에서 이제 나눠봤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정청래 대표 시선을 보면 행보를 보면 지금은 저는 명백히 지금 반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이 발언을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 발언 자체가 본인이 박근혜, 윤석열 탄핵될 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행간을 어떻게 뭐 아무리 다르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뭐 대통령이 뭐 우리는 뭐 이재명 보유고 뭐 이런 말을 해봤자 이 발언의 여파를 좀 넘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좀 격앙됐다고 하죠. 뭐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참모들 사이에서는 이게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사실상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었다라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전날 X에 그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잖아요. 이 역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자신의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지층만 지배적입니다. 보고 간다 뭐 네, 이런 그렇습니다. 해석이겠죠. 정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 대통령께서 노골적으로 자기는 당대표 연임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한때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그 정청래 대표 좀 전에 말씀을 했지 그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몇 번이나 지금 얘기를 했지만 뭐 저기 박선인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X를 통해서 뭐 집권 여당이 나아가야 할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얘기했는데 이게 다 정청래를 겨냥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1주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연임을 분명히 지금 바라고 있지는 않는 것 같죠? 실제로 되게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하고 그 유시민 작가가 참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직간접적으로 알렸다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지난번에 유시민 이제 노무현 재단 그만두면서 앞으로 자기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재단에 끼칠 어려움 딱 보니까 그거 보니까 딱 느낌이 오던데요. 그죠? 뭐. 예. 그게 되게 부담스러워한다. 그리고 이게 그 말은 그렇게 해요. 정 대표에 대한 호불호의 개념이 아니라 이번 그 당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분열상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은 당보다는 정권에 더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래서 아마 연임을 좀 안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이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좀 2년 차에는 내가 같이 일하고 좀 호흡을 맞추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인 거다. 이건 정청래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는 거는 뭐 호불호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해석 투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곡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전혀 곡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세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약간의 거리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떻게 이제 벽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5천 다쟁 때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을 얘기하고 뭐 1인 1 순방 갔을 때 1인 1표제하고 좀 여러 가지로 외견상 많았는데 혹시 이거 말고 좀 비하인드로 들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아마 근데 이제 내각에 계시는 분들이나 청와대 그다음에 당내 반응들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두 분의 스타일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다 보니 새로운 사회, 새로운 세계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 꿈이나 지도를 그려야 되는 분이고 반면에 이제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미래도 생각해야 되지만 일단 이 당의 정치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어디를 우선순위를 두고 결속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진 누적된 감정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향점이 달라서 생기는.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나 내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주도의 의제를 당이 좀 안정적으로 스무스하게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검찰개혁이라든가 보안수사권 그런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경제라든가 민생과 관련한 것도 입법 성과도 많이 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거를 스무스하게 못했다라는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쌓였더라고요. 스타일의 차이와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풀어나가는 또 그 스타일의 차이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데다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이 좀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참 해석하기가 네. 참 다른 해석을 붙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좀 약간 음. 아무튼 좀 심한 말이 나갔다. 그래서 나를 회복이 좀 쉽지가 않아 네. 보이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여러 주변 전원을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너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통이 정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보안 수사권 가지고 계속 다퉜잖아요. 아니 다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청와대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저 정청래 대표하고가 생각하는 거 약간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가장 최근에 또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잘 논의를 해라.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취지는 좋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보란 듯이 또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걸고 불과 며칠 지나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피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렇게 반박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든다는 거죠. 굳이 그거를 페이스북에 그 타이밍에 올렸어야 됐을까?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좀 기다려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특검, 그 민주당에서는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 정청래 대표가 법 왜곡죄를 내지 않았느냐 법안을.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반발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좀 공감대 넓혀가면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어떤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좀 이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냐. 내가 법 왜곡죄를 냈는데 이게 좀 기다려주고 호흡을 좀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여당이 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좀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스타일 차이도 크고 그래서 지향점도 다르고 뭐 당장에 좀 뭐 우리가 점점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하겠지만 생각하는 점과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문제와 털레어까지 아마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제 하나 덧붙이면 제가 들은 건 이거 본류는 아닙니다. 본류는 아니고 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구의원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서 나름 쓰면 하는 이제 명단들을 좀 내려보냈나 봐요. 근데 정 대표가 이거를 제가 들은 표현대로 하면 생까고 경선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좀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아. 이건 물론 갈등의 본류는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아니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서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옥신각신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 저 지방선거가 이제 뭐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고 자기네들도 자평을 하면서 평가위원회인가요? 그거를 하는데 거기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 그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사실 그 굉장히 뭐 좋지 저쪽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또 긁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이제 저도 이게 그때 그 문화부장 할 때인데 부장회의에서 처음 듣고 귀를 의심했었어요.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만찬 때 1월에 정청래 대표 보면서 반명입니까? 딱 했는데 정말 그 가시가 느껴지더라고 뼈가. 그래서 혹시 그 말 들으셨을 때 이제 나중에 뭐 전 그때 정치 뉴스를 열심히 보던 상황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부랴부랴 뭐 이거 농담이었다 이렇게 막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거 듣고 농담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마 거의 없었을 그렇죠. 겁니다. 근데 혹시 그 말 듣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을 좀 아시잖아요. 그 말을 던졌을 때 어떤 맥락을 가지고 던졌을지. 근데 이제 혹시 반명입니까? 물었었던 당시에는 그렇게 갈등이 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밖에서 명청 대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오히려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수의 프레임이다. 이런 거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자라는 걸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었나. 뭐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서서히 불판을 달궜는데 뭐 이제 이 전당대회가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입에 올리게 됩니다. 뉴 이재명하고 이른바 그 문조털레요. 저 처음에 이 말 듣고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언이야 그랬는데 저도 입에 짝짝 붙어요 요새. 그래서 그 뉴 이재명과 문조털레요 세력의 권력 싸움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 혹시 이 구도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그렇죠. 친청 친명 싸움이고 문조털레유 대 아까 뭐라고 했죠 제가 한강색동 대주길. 네. 그건 제가 많이 못 외웠어요. 네. 네. 한강색동 예. 대주길이에요. 그런 싸움이죠. 구 부장은 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참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선 상당히 불쾌할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예. 문 전 대통령 거기 영향이 엮여 있는데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나는 이거 안 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고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근데 이게 뭐 무슨 사익 추구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온 정당도 아닌데 보수와 달리 전직 대통령까지 멸칭에 포함하고 또 거기 면면들을 보면 개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 집단으로 묶어서 뭔가 이렇게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건 정서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다. 정책적인 차이나 이런 것보다. 그래서 정서적인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싸움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지금 이제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흐를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이익 집다 이런 건 모르겠고 문조 털레유에서 요 국면에서는 지난 지방선거까지는 이제 문 빼고 조털레유 이렇게 보고 지금 털레유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어준 공장장이 대표가 얼마나 깊숙이 개입을 할지는 모르지만 슬슬 좀 간을 보는 것 같고 또 정청래 대표는 뭐 지금 선수로 뛰고 있고 뭐 유시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구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비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띄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마 전당대회 내내 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이제 기사를 온라인 기사를 안 해서 쓰는데 하면 이 모든 기사의 댓글에 문조 털레유가 달려요. 한편에서는 또 뭐 이제 김어준 대표가 얘기했던 친명, 친석 이래가지고 정청래 대표 비판하면 너 친석이지 뭐 이런 댓글 달리고 해서 이런 시각이 좀 달리는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이게 구체화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등판을 하기로 돼 있었고 김어준도 뭐 김어준 대표도 등판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그 김어준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어준 유시민 저는 환상해줘. 그래서 거기서 말하면 모든 게 이게 판이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약발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도 지금 안 됐죠. 둘이 사람이 다 나섰는데 그리고 평택을 그 재보궐선거도 둘이서 그렇게까지 나섰는데 뭐 너 반대편이지 뭐 나중에 배신할 거지 이런 얘기도 했는데도 조국 대표가 3등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게 되면 이제 3전 3패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김어준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유시민 작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쪼그라들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프레임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어준 대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1.불사로 나서면 타격 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지게 될 경우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 이미 두 사람의 어떤 그 빅스피커로서의 아성은 많이 허물어진 상황인 거는 이미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유시민 작가가 사실 예전에도 무슨 뭐 젊었을 때 뭐 복지부 장관 나오고 있을 때 뭐 흰바지 입고 뭐 인사하러 그 국회에 나왔다고 해서 욕도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 욕을 먹고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계시지만 조리돌림을 당하죠. 예, 그 뭐 얼마 전에는 정말 그 유튜버 누구였죠? 그 사람이 완전 욕설까지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났었잖아요. 오창석 예, 그분이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거를 정치 쪽에서 계속 이 정치 쪽에 머물면서 이렇게 그러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뭐 되게 현자로서 뭐 우리가 내란 때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좀 뭐 신경한 국민 안정제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는 그분이 말하는 거 재밌게 듣고 그랬는데 정치인을 하시거나 뭐 이런 하실 때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한 발언도 많이 하시고 본인이 그 문조 털레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좀 억울해하시고 좀 약간 모욕적으로 느낀 것 같은데 본인도 사실 남들을 모욕적 프레임에 많이 밀어넣었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재래식 언론이 돼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쌓아놓은 거를 좀 되돌아받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 유시민 전 의원이 자기가 이제 어떤 진영을 아우르는 현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저도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개인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그게 많이 허물어져서 일단 본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을 좀 원하는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다는 걸 좀 입증하고 싶지 않을까. 근데 본인이 한 말을 지금 안 지키시는 거잖아요. 워낙 정치 평론도 이제 안 한다고 했다가 어느 사이에 또 슬금슬금 하시면서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하시다가 지금까지 이런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이제 비판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게 문조 털레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표현을 좀 쓰다 보니까 하는 얘기인데
또 이제 듣다 보면은 그 이거는 구의원이 저는 사실 이분을 잘 모르지만 그 양정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 부원장이 지금 이 사태에 좀 관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많이 나오죠. 그 소문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일하는 스타일이 이게 양정철 스타일이다. 뭐 이런 그 유튜브 손혜원 의원이 네, 그걸 보고 어디 아 나와서 그런가 얘기했죠. 했고 또 그분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유 이재명을 얘기하는 평론가들은 양정철 전 부원장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분을 잘 개인적으로 모르고 지금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구 의원께서 들으신 게 있는지. 뭐 안 그래도 간만에 안부 인사라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꺼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 역할을 할 공간도 찾는 사람도 없다라는 게 그 주변의 반응이에요. 지금 저는 참 문저털레이라는 말 쓰기 싫지만 아니 그게 우리가 일부러 막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쓰면은 딱 입에 붙으니까 그쵸. 저도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뭐죠? 그건 그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너무 어려워. 한강새똥돼지. 예. 그 보면 유시민 작가라든가 정청래 대표가 양비 양정철 비서관 말을 들을까요? 저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합이에요.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좀 예. 그래서 주변을 짚어보고 이렇게, 싶어서 질문을 예, 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지금 아니다라고 양측이 다 얘기를 해요. 그쪽하고 좀 통화를 하셨죠? 예, 저도 그 양비하고 직접 통화한 거는 아니고 그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주장은 왜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그렇게 문저 털레로 묶이는 사람들이 회동을 했다거나 누군가랑 만났다거나 양비가 혹은 문자를 나눴다든가 뭐 이런 근거를 하나라도 대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뭐 막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그러면서 뭐 김어준 씨가 이제 거기 뭐 장모 기자가 나와서 그 공소취소 거래설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김어준 씨도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각각 뒤집혔죠.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야기한 게 진행자였으면 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 좀 제지를 하던가 적당히 좀 이렇게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렇게 욕하더니 지금 이렇게 뭐 양정철 비서관이 전 비서관이 그 문저털레이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뭐 유튜브든 뭐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제지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양비 같은 경우는 막 보면 이거 문저털레이어 배우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설계자다 이런 것도 저 뭐 태극기 부대에서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치과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뭐 국내에도 있고 해외도 나갔다 이렇게 뭐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일에 쌓여다 보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소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양정철 부원장에 대한 얘기는 뭐 이렇게 저희가 어떤 의혹을 제기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말은 많이 상황에서 나오고 많이 있죠.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짚어봤고요. 오히려 이제 굳이 정청래 대표를 얘기하면 역시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뭐 김어준 대표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딴지일보 게시판이 뭐 민심의 척도라고 얘기도 하고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둘의 관계가 그렇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어떤지 좀 순서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당연히 그 완전히 밀착된 관계잖아요. 그 뭐 김어준 씨 하면은 뭐 그동안 이제 정말 그 진보 쪽의 대형 스피커잖아요. 그래서 뭐 낙곰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뉴스공장 지금 겸손은 힘들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뭐 그 역할을 해왔는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단골 패널로 출연을 하면서 이제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원래 평론 뭐 말솜씨가 워낙 좋으시고 재밌잖아요. 저도 유시민 작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뭐 산악방에 앉아가지고 얘기 듣는 것처럼 재밌더라고요. 내란 그 전후로 참 재밌게 저도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분이 굉장히 그 논리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조국 대표 역시 학자 시절부터 단골 게스트로 나서면서 정계 입문의 발판을 다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다 아우러져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는데도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서 좀 문재인 대통령은 그 뭐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거에서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제 한대 문조 털레어로 묶인 것 같은데 당연히 전당대회에서 김어준 씨가 정청래 대표 지금 뭐 많이 좀 약간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기 그 총리에 비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오늘 그 회의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정청래 대표가 하잖아요. 그 친청 대 친석 프레임이 엉터리 프레임이고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친석 대 친명이라는 거는 아니 친석 대 친청이라는 프레임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어준 대표가 만든 말이잖아요. 당에는 친청과 친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두고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풀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의아했었는데 좀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보세요? 일단 두 분의 그러니까 김어준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의 관계가 보면 이 재밌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과거에 그 이 386 주류 이제 총학생 회장 출신들 운동권들이 주류 언론만 상대를 하려고 할 때 유튜브들이 초기에 막 떴을 때 아무도 안 나가려고 했대요. 근데 정청래 대표만 유독 이제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어준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이 정청래 대표의 정보를 가지고 여론전을 하면서 그 이 자기의 스피커 파워를 키우는데 이제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생 관계인 거고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 소스를 제공하고 그걸 갖고 여론전을 펴고 뭐 딴지일보에 글 쓰는 자체도 이제 김어준 대표한테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옆에서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관계로 밀어보면 이번에도 김어준 대표가 문조털레위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상당히 이제 분개를 하는 지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진영의 어떤 그 생각을 많이 드러내게 했던 이 빅스피커들까지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그거를 헌신과 배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키워드를. 그거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는 제가 문화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처음에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 합당을 제안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뭐 하는 거지? 너무 뜬금포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전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논리들이 사실 좀 맞지 않는 현실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유시민 전 의원은 뭐 절차가 뭐가 중요하냐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경기 평택을까지 해서 이 김어준 대표가 이제 나는 여권의 빅스피커임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미 저기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본인의 역할과 어떤 좀 이런 게 자그라들면서 스스로 좀 친문 스피커로 역할을 좀 줄여드는 게 아닌가. 친문이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요. 여하튼 반 이재명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친명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그런 바운더리에 묶인 스피커로 본인이 좀 역할이 축소된 거 아닌가. 그래서 뭐 모욕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본인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하튼 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 자체는 좀 저는 의아했었는데 그 나중에 정청래 대표가 무슨 말을 할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청래 대표하고 저기 김어준 씨 관계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뭐 장모 기자가 공소 취소 거래설 그거를 해가지고 당이 정말 발칵 뒤집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검찰개혁 법안의 보안서 수사권 그 독소 조항을 이제 그 김어준 씨는 계속 자기 방송에서 이거는 빼야 된다라고 막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발칵 뒤집어진 상황에서도 당정청 최종 합의안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다른 데도 아니고 또 김어준 프로 가가지고 여기 청와대에서 이런 걸 수정 요구했고 이런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 좀 상황도 아니고 마치 거기에 보고하러 가는 것처럼 물론 그 김어준 프로를 보고 있는 권리당원들을 보고하는 그런 차원이었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그 장모 기자 그 건 가지고 장모 기자가 고발을 당했을 때 뭐 김어준 씨는 당연히 고발 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그 저기 정청래 대표를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 김어준 씨를 비호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앞둔 갈등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튼 이 모든 갈등과 그 역학관계의 종착지가 이제 8월 전당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 전당대회가 왜 중요한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뭐 총선 공천권도 있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가는 그 절대적인 길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당대회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가 그냥 결과적으로 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는 당원들의 절대적인 그 지지를 얻으면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제 나와서 이제 지방선거 그 결과에 따른 뭐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 같으면 당대표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마 호남 지역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지도가 급락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영리라고 똑똑하신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많이 하시기도 예. 하는데 본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약간 예. 발언을 저는 박지원 의원을 잘 알지 않지만 네. 발언들 맥락을 보면 네. 이 타이밍에서 이런 말을 던져서 이제 판을 싹 돌려버리시려는 네. 그런 좀 발언들도 많이 하시는 네. 편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을 때는 사실 호남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굉장히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68%인가 거의 70%에 가까운 전폭적인 지지가 박찬대 의원이 아니라 정청래 그 의원한테 쏠리면서 이제 당대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정말 상여를 메고 이제 시위를 하는 당원들이 있었을 정도로 뭐 정청래식 사심 공천이다, 뭐 폭거 공천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뭐 이제 순천시장이라든가 무안군수 뭐 이런 그 후보들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가 이렇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했다. 이거를 강행을 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강행을 했다. 그리고 대리운전비 지급 논란이 있었던 김관열 전북지사는 당에서 제명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한 반발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전남 강진이 정청래 대표의 부인의 그 고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자기는 호남의 사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군수 공천 과정에서 저 정가가 있는 후보를 공천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대회장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원들이 그 상복 입고 상여를 매는 그런 민주당 공천 사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선거에도 호남에서의 예전에 저기 뭐 전당대회 때랑 다르게 이 득표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일반 시민들의 눈에 있어서도 자꾸 이렇게 뭐 싸움 자꾸 청와대하고 대립하고 정부하고 대립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이니 뭐 저기 뭐 언론 개혁이니 모든 거에 있어서 너무 이제 강공 위주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도층 같은 경우. 그래서 별로 그 지난번에 비해서 득표율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 의원께서는 그 정 대표가 지금 권리당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어쨌든 거기다 권리당원에 대한 그 영향력이 지난 경선 때보다 더 늘어났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호남이 관건이죠. 한 35% 40% 되니까 권리당원 비중이. 근데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보면 그때만큼 견고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전당대회라는 이 선거의 특징이 후보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는 선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 투표를 그만큼 한다라는 거고 그 정체성 투표의 연장에서 보면 호남 당심은 다른 곳에서 1등 이제 순회 경선으로 하니까 다른 곳에서 그렇죠. 어디서 이기면 쩍쩍쩍 올라오면서 그냥 몰아주는 거예요. 예상과 다른 예, 결과가 예.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박찬대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보면 그렇게 호남 자주 안 갔어요. 오히려 충청을 갔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한 일주일 상주하는 동안에도 안 갔어요. 정청래 후보가. 아마 이제 이런 특징들이 좀 있을 텐데
뭐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호남의 비중이라든가 호남의 영향력을 봤을 때 지난번 같이 그렇게 견고하다라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김민석이다 하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그리고 또 정 대표가 아까 말했지만 금기 단어 정권은 짧다 뭐 이런 말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하면 정청래 당선이 이재명의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프레임들이 지금 막 형성이 되고 있고 아마 정 대표 쪽에서도 이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두려울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권이 지금 불과 4년 됐는데 정청래는 지금 뭐 불과 1년 지났죠. 그러니까 네. 4년 남았는데 네. 근데 이제 정청래가 대통령을 뭐 대통령 성공에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있을 수 있고 당원들도 기본적으로 정 대표를 좋아할 수 있고 권리당원들이 정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민석이 필요하고 정청래는 좀 손발이 안 맞는다.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게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저는 봤을 때 뭐 정 대표가 아무래도 그동안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신 있게 나가는 거이긴 하지만 좀 더 지난 경선 결과와는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도 그렇고 2030 세대가 이제 민주당을 외면하는 이런 표심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요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이제 지금 보면 2030 그다음에 6070 전부 다 지금 반민주당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4050만 소위 말하는 이준석 대표가 말한 세대포위 현상이 지금 잘못하면 일어날 수도 있고 요 경우에는 다음 총선 대선까지 진짜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란 세력 제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봤지만 내란 세력이 총선 대선에서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030 세대가 왜 박탈감을 느끼는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이거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전당대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몽둥이로 다스리네, 뭐 탱크로 밀어버리네 이런 식의 어떤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논의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전당대회 과정에서 진지하게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죠.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해 볼까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정 대표 직설적인 발언, 그다음에 무대뽀 정신, 본인이 그 자기의 별명을 잘 물론 의미는 살짝 다르지만요. 정 대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 의원께서는 저는 아까 사회자님 말씀에 이어서 민주당이 지금 이 그 민주화 성공 이후의 그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의 역사성도 중요하고 권력의 현재성도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이 권력을 활용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어깨가 무거운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 대표가. 그래서 결속과 결집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이제 집권 2년차 맞는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그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지점이 어디에 있을까? 이 권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어떻게 넓혀야 될 지지 기반을 어떻게 넓혀야 될까? 이런 고민도 좀 그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시절에 필명이 쌀입이었어요. 쌀입이라는 게 부패와 이 모든 걸 쓸어버린다는 건데 이제 부패만 눈에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쓸어버린 자리에 땅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쌀이비를 들고 좀 그런 정치도 살리고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안정감이나 신뢰도 주고 이재명 정부 국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좀 그 쌀이비가 가는 방향을 좀 이렇게 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쌀이비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많이 표현입니다.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자,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 일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선임기자 구혜영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